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어느 겨울날 오후, 작은 세탁 편의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들어오신 분은 구순을 앞두신 어르신이었다. 얼굴 가득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단정하게 올린 쪽머리와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이 한눈에도 곱고 단아한 품새를 풍겼다. 가끔 옷수선 때문에 들르시는 이 가게를 찾는 손님 중 가장 연로하신 분이었다. 어르신은 두 손으로 곱게 말아 가슴에 품어 오신 옷 한 벌을 조심스레 내려놓으셨다. 짙은 검정색 반코트였다. 20년도 더 된 겨울 외투였는데 세월의 흔적임에도 손질이 잘 되어 있어 아무렇게나 방치된 물건이 아님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며느리가 사준 옷이라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줄어드니 이제는 걸쳐봐야 너무 커져버려 입을 수가 없게 됐다고. 이 몸에 맞게 줄여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셨다. 수선 아주머니가 어르신께 코트를 입혀드리고 찬찬히 살펴보니 손등을 덮을 만큼 흘러내린 소매, 가늘어진 어깨선, 헐렁하게 남아도는 가슴둘레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은 작아졌고 그만큼 옷은 더 커져 있었다. 한때는 딱 맞았을 그 반코트가 지나온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헐렁하게 남아 있었다. 어르신은 코트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씀하셨다. 이 나이에는 따뜻한 게 최고인데 정작 이렇게 따뜻한 옷을 걸어만 두고 입지 못하고 있었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너무 커진 옷. 며느리가 살아생전 참 잘해줬는데 그 마음이 담긴 옷이라 더욱 놓지 못하셨던 것이었다. 수선 아주머니는 말없이 옷핀을 꺼내 들었다. 여기도 줄이고 저기도 줄이고 한참을 꼼꼼히 핀을 꽂아가며 맵시를 잡았다. 그리고는 속으로 혼자 수선 비용을 가늠하는 듯 중얼거리다가 이내 결심한 듯 조용히 말했다. 이건 거의 완전히 리폼 수준인데 6,000원만 주시면 된다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셨다. 돈을 제대로 받기가 영 그랬다고. 어르신은 연신 허리를 굽혀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은 돈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나중에 옷 찾으러 올 때 계산하겠다 하시고는 가게 문을 나서셨다. 나는 그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용히 오갔다. 가슴 한켠이 찡하게 저려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가게 문이 살며시 열리며 아까 그 어르신이 다시 들어오셨다. 조그마한 손가방을 열더니 꼬깃꼬깃 접힌 6,000원을 내미셨다. 식사 중인데 미안하다고 집에 가서 돈을 챙겨 오는 길이라고 하셨다. 오는 길에 4,000원짜리 장갑도 한 켤레 샀는데 이게 또 참 따뜻하다고 하시며 작게 웃으셨다. 수선 아주머니는 돈을 받으면서 날도 추운데 옷 찾으러 오실 때 계산하셔도 됐는데 왜 두 걸음을 하셨냐고 했다. 그러자 어르신이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다. 이 나이에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만약 자신이 못 오게 되면 옷이야 버리거나 누구를 주면 그만이지만 품삯은 못 드리게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문을 나서시며 한 마디를 덧붙이셨다. 며느리가 생전에 참 잘해줬으니 그 옷 잘 부탁한다고. 어르신이 나가신 뒤로 한동안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다. 누구에게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살라는 말이 그저 흘려듣던 문구가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 이미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고향의
어머니가 계신다. 갑자기 그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었다. 엄마, 저예요. 두 번째 사연. 혼자가 된 큰언니. 작년 12월 큰언니가 이혼을 했다. 13살과 7살 두 딸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간 언니는 그렇게 친정에서 상처를 달래기 시작했다. 두어 달이 흐를 무렵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언니는 이제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고민 끝에 서울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3주 과정 교육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마침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나는 언니와 함께 올라오기로 했다. 시골 집에 부모님과 아이들 둘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특히 7살 막내 조카 수지는 이렇게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다. 떠나기 전날 나는 달력을 펼쳐 수지 앞에 놓았다. 아직 한글도 채 깨우치지 못한 아이였지만 달력을 함께 짚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오늘은 1월 13일이고 엄마는 2월 8일에 이모랑 같이 돌아올 거라고. 그럼 오늘부터 몇 밤을 자고 나면 엄마가 오는 걸까 같이 세어보자고 했다. 수지는 작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나를 따라 하나씩 셌다. 26, 26밤을 자고 나면 엄마가 온다는 것을 그렇게 함께 확인했다. 숫자 26이 얼마나 긴지 달력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잘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아이의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진 것 같았다. 엄마가 오는 날 2월 8일. 그것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외웠다. 언니에게 다가가서도 자신 있게 말했다. 엄마, 2월 8일에 오는 거지? 언니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엄마를 배웅했다. 그런데 언니가 떠나고 이틀이 지나자 수지의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평소에도 기관지가 좋지 않아 기침을 달고 살던 아이였는데 엄마의 빈자리가 심적인 부담으로 쌓였는지 지침이 자지러질 듯 심해졌다. 입맛도 잃고 기력도 떨어져 그 활발하던 아이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외할머니가 슬며시 물었다. 엄마한테 전화해 줄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싫다고 했다. 엄마 보고 싶지 않냐고 다시 물으니 참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짧은 대답이 어찌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엄마는 괜히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투정을 놓으셨다. 어린 것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때라도 써줬으면 차라리 덜 안쓰러울 텐데 너무 잘 참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짠하다고. 그 통화 끝에 언니는 수지와 전화를 연결했다. 수지가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엄마, 2월 8일에 오는 거야? 그 한 마디로 충분했다.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졌다. 수지에게 2월 8일은 달력 위의 날짜가 아니었다. 엄마가 돌아오는 날, 그날이 곧 2월 8일이었다. 오늘 온다면 오늘이 2월 8일이고 내일 온다면 내일이 2월 8일인 것이었다. 그리고 수지의 2월 8일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다. 교육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낀 언니는 3주를 채우지 않고 닷새 만에 짐을 쌌다. 26 밤이 아닌 5밤 만에 엄마가 돌아온 것이다. 그날이 수지에게는 가장 행복한 2월 8일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사연. 엄마, 내가 있잖아.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7살입니다. 또래보다 조금은 일찍 철이 들었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그게 자랑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용기를 내어 엄마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희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발길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엄마는 언젠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면 꼭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을 품고 자라셨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 그것이 엄마의 가장 오래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엄마와 아빠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두 분은 점점 서먹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벌써 6개월이 넘은 일이지만 엄마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직접 여쭤보면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압니다. 집안일과 바깥일을 혼자 감당하며 지쳐 잠드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무게가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학생인 저에게 주어진 건 공부와 집안일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방과 후에는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방학이 된 요즘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기주도 학습반에 신청해 아침 9시면 학교에 가고 오후 4시에는 다시 도서관 열람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교사용 문제집을 밤 10시까지 풀고 외우고 모르는 것은 노트에 하나하나 옮겨 적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 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도서관 계단이나 학교 교실 한켠에서 혼자 조용히 먹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설거지와 빨래를 하며 엄마의 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 어느새 제 자랑이 되어버렸네요. 사실 그러려고 시작한 편지가 아닌데 쓰다 보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전교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엄마와 함께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별것 아닌 꿈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꿈입니다. 170cm라는 그리 작지 않은 키를 갖고 있으면서도 엄마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고 껴안고 애교를 부립니다.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고 휴대폰보다 엄마 얼굴을 더 자주 봅니다. 용돈이 생겨도 옷 한 벌 사지 않고 체육복을 즐겨 입으며 거의 다 통장에 모읍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엄마한테 혼이 난 적도 있지만요. 엄마, 대학 가면 예쁘게 꾸미고 다닐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힘드실 때 저한테 기대셔도 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엄마, 정말로요. 네 번째 사연.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혹독합니다. 가진 것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반갑지 않은 계절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을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고정된 일터도 정해진 월급도 없이 그날그날 몸을 팔아 살아가는 처지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산동네 골목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내려옵니다. 밤새 얼어붙은 비탈길은 미끄럽고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첫 차를 타고 용역 사무실에 도착하면 이미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간보다 사람이 언제나 더 많습니다. 방학철이 되면 대학생들까지 합류해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집에는 아내가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40 중반의 아직 젊은 나이인데 안타깝게도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추위에 특히 약합니다.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 몸인데 우리가 사는 곳은 재개발을 앞둔 달동네 낡은 집입니다. 보일러도 없고 연탄아궁이도 없습니다. 빚에 쫓기다 지난 여름에 들어온 이곳에서 이제 첫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와 일회용 가스레인지 하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비상금을 털어 쌀 한 봉지와 달걀 몇 개를 샀습니다. 냄비에 밥을 짓고 달걀을 풀어 아내 앞에 소박한 한 끼를 차렸습니다. 일식일찬이지만 따뜻하게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숨긴 채 숟가락을 내밀었더니 아내는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뜬다고, 힘내라고.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가슴이 저리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아 일터에 나가는 날에도 마음은 늘 이 좁은 방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홀로 떨고 있을 아내 생각에 일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혼자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약을 삼키고 있을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그것은 끼니라기보다 그저 약을 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마저 제가 곁에 없으니 제대로 챙겨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퇴근길에 작은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날이면 가파른 산길을 내려와 저를 마중 나오기도 합니다. 무거운 작업 가방을 메고 비탈을 오르다 저 멀리 작은 실루엣이 보이면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동네 할인마트에 들릅니다. 따뜻한 햄버거 하나를 사서 아내 입에 조금씩 떠먹여줍니다. 손이 떨려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흐뭇한 시선을 보낼 때면 아내는 오히려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해 마음이 쓰립니다.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다 버텨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움을 구해보려 해도 몸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성인이 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들도 객지에서 혼자 먹고 살기 빠듯한 처지인데 서류 위의 숫자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따뜻한 실내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아내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형편에도 꼿꼿하고 밝게 하루를 살아내는 아내가 오늘도 제게 말합니다. 여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고.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부디 이 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